이번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직권을 볼 건데, 직권은 지구 표면이랑 지구 내부까지 포함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지각하고 멘틀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고, 핵에는 철과 니켈이 풍부하다. 그리고 성층 구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아래 수직 구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직권을 나눈 기준은 구성 성분과 물질의 상태예요. 그래서 각각의 권역마다 다른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지각은 지구의 가장 겉에 있는 부분이면서 규산염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어요. 지금 중간에 그림을 한번 봐보면은 그림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구분돼서 나와 있죠. 그림을 딱 보면은 두께가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더 크죠. 그런데 반대로 밀도 같은 경우는 해양 지각이 더 커요. 간단하게 외우려면은 그냥 해양 지각은 위에서 바다가 누르고 있으니까 찌부돼서 두께도 작아지고 밀도도 커졌다 라고 외워도 돼요.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해양 지각하고 대륙 지각의 구성 물질이 달라서 그래요. 해양 지각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륙 지각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무암의 밀도는 화강암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멘트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류가 일어나는데 고체 상태라는 게 중요해요. 고체 상태인데 부분 좀 녹아있고 약간 푸딩 같은 느낌이라서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어서 대류가 일어난다 라는 거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외핵을 볼게요. 외핵은 철하고 니켈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철하고 니켈들이 액체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액체 상태인 철하고 니켈이 대류 운동을 하게 되면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요. 철하고 니켈이 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이온들이 지구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대류를 하게 되고 그 대류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생긴다. 그리고 외핵이 액체인 이유는 지구 중심부라서 온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내핵 같은 경우는 더 중심부라서 온도는 더 높은데 고체 상태라는 특징이 있죠. 내핵은 온도도 높지만 압력도 엄청나게 높아요. 압력이 너무 높으니까 액체 상태로 바뀔 수 없고 고체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또 알아줘야 될 거는 왼쪽 그림을 보면은 지각에서 내핵으로 가면 갈수록 밀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직권의 역할을 볼게요. 직권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화산가스가 방출되고 화산재도 방출이 되죠. 그런데 화산가스에는 온실기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온실기체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또 화산재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는데 화산재는 햇빛을 반사를 잘 시켜요. 그래서 햇빛이 지구로 들어오다가 반사되니까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는 역할을 해요. 화산재가 많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기온이 조금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음 줄은 지표의 풍화, 침식, 해저 화산 활동 등을 통해서 수권에 염류를 공급한다. 여기서 염류라는 거는 소금 같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온들, 여러 물질들을 수권에다가 공급한다 정도로 알아주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기권을 볼 건데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두께 약 1000km의 공기층이에요. 그리고 대기의 약 99%가 높이 30km 이내에 분포한다. 그 이유는 중력 때문이죠. 아주 작은 기체들도 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낮은 영역에 공기들이 다 몰려있다. 그리고 기권의 성분을 보면 질소가 78%, 산소가 21%고 나머지 기체들이 1%인 거죠. 다음으로는 성층 구조가 나오는데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4개의 권역으로 나눴어요. 아래 그림을 바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기온이 제일 아래부터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이렇게 바뀌고 있죠. 이런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권역들을 나눴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면서 대류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와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류는 아래의 온도가 높을 때 일어나요. 그리고 위의 온도는 낮은 거죠. 이 상황일 때만 대류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온도가 높은 물질은 밀도가 낮아요.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밀도가 높은 게 위에 있고 낮은 게 아래에 있으면은 높은 물질은 아래로 내려오고 낮은 물질은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러면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밑에 대류권부터 한번 봐보면은 대류권은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하강해요. 그래서 아래가 온도가 높고 위에가 낮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대류 운동이 활발하다. 추가로 기상현상도 일어나죠.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수증기가 많이 존재해서예요.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내린다. 다음으로 위에 성층권을 보면은 성층권은 높이에 따라 기온이 상승해요. 그럼 아까랑 반대로 대류는 안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는데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존층이랑 다른 오존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상승하는 거예요. 왼쪽 그림에 보면은 오존층은 약간 중심 하단부에서만 표시가 되고 있는데 딱 오존층이 아니더라도 윗부분에도 오존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존들은 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서 성층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온은 하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대류권에서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기온이 하강하는 이유는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이에요. 지표면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즉 높아질수록 에너지의 영향이 작아지니까 온도는 낮아지는 거죠. 다음으로 중간권을 볼게요. 중간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해요. 그래서 아래의 온도가 더 높은 거니까 대류 운동이 활발해요. 그런데 기상현상은 거의 없어요. 기상현상이 없는 이유는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죠. 물이 애초에 없으니까 비랑 눈도 안 내린다. 그리고 또 유성우가 나타나요. 여러 개의 유성이 있으면 유성우라고 하는데 유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돼요. 유성은 대부분 중간권에서 소멸돼요. 중간권에 있는 대기에 의해서 대기와의 마찰이 발생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권을 볼게요. 열권은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급격히 상승한다. 그래서 대류는 일어날 수 없고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상승한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에요. 열권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맨 밑에 기권의 역할을 볼게요. 기권의 온실 기체들은 즉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런 기체들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지구의 온도를 유지시켜준다. 제가 온실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태양은 지구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내뿜고 있죠. 그러면 반대로 지구도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뿜어요. 그런데 모든 에너지를 바로 내뿜어버리면은 지구의 기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온실 기체가 있어요. 그럼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내뿜어지다가 온실 기체가 흡수하거나 아니면 다시 땅으로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럼 지구의 온도가 조금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과해지면은 지구 온난화가 온다. 그리고 맨 밑에 줄에 유성체가 지표면에 직접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대기가 마찰로 유성체를 없애준다 했죠. 그리고 오존층이 태양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수권에 대해서 볼게요. 수권은 그냥 지구에 있는 물이에요. 그리고 지표면의 약 70%를 차지한다. 그리고 수권의 물은 대부분 해수,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육수, 바닷물을 제외한 모든 물이에요. 그래서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등이 있다. 그리고 성층 구조, 수직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나누었어요. 지금 그림을 딱 봐도 수온 분포가 다른 거를 볼 수 있죠. 먼저 혼합층을 보면은 혼합층은 온도가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해버리죠. 그래서 수온이 높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인데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돼요.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거의 일정해요. 왼쪽 그림을 보면은 수온이 일정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막 쳐가지고 혼합층은 계속 섞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온 약층은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이죠. 깊이 들어올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온도가 쭉 낮아진다. 그리고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깊어질수록 밀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매우 안정한 층이다. 낮은 온도가 밑에 있으니까 안정한 거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수온 약층은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에 물질이랑 에너지 이동을 막아줘요. 매우 안정한 층이라서
혼합층하고 심해층이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심해층을 볼게요.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을 못해요. 애초에 태양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요. 그래서 수온이 매우 낮다. 태양의 영향을 전혀 안 받기 때문에 계절이 달라지던 깊이가 더 깊어지던 수온 변화가 아예 없는 층이에요. 그리고 해수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 그리고 혼합층에서 추가로 좀 알아두면 좋은 거는 이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세지면은 더 두꺼워져요. 바람이 세면은 더 많이 섞이니까 이 혼합층이 온도 유지가 밑으로 쭉 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온 약층도 약간 이렇게 변화를 하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 수건의 역할을 볼게요. 일단 물은 큰 특징이 비열이 커요. 비열이 크다는 거는 온도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또 해수랑 물은 순환을 하기 때문에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물권과 외권을 볼 건데 생물권은 그냥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예요. 그리고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서 전부 분포하고 있다. 그 지구는 태양계의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다. 그리고 생물권은 수권이나 기권, 성분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직권의 변화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다. 마지막으로 외권, 지상 1000km 이상의 영역이다. 기권, 바깥이죠. 그래서 우주 공간이다. 그리고 외권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그리고 외권에서의 지구 자기장은 나쁜 물질들인 태양풍, 그리고 우주선, 여기서 말하는 우주선은 태양에서 나오는 안 좋은 입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차단해서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지구는 우주 공간과 끊임없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데 물질 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에너지 교환은 태양 복사 에너지만 생각해도 그렇죠. 에너지는 교환을 많이 해요. 근데 물질은 교환하는 게 거의 없어요. 운석이 떨어지는 거 딱히 생각나는 게 없죠. 아니면 지구에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날리는 정도. 그래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과 물수지 평형,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구 시스템에는 어떤 에너지원이 있는지 보면은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있죠. 태양 에너지의 발생 원인은 태양 내부에 있는 수소들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생겨나요. 그리고 이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날씨도 변하고 대기랑 해수가 순환을 어떻게 하는지도 변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생명활동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태양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99.9%를 차지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태양 에너지로부터 나온다 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0.1%를 결정하는 게 밑에 있는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원시 지구에서 축적된 열하고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로 발생이 된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지구 내부에서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의 에너지는 땅이 흔들리는 지진, 그리고 땅에서 마그마가 터져 올라오는 화산 활동, 이런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이 외핵의 운동, 그리고 이 외핵의 운동을 통해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이것까지 추가로 알아주면 좋고, 다음으로는 멘틀 대류, 판의 운동까지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다. 그냥 간단하게 땅 안에서 뭔가 일어나면은 지구 내부 에너지의 확률이 높아요. 다음으로는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에 의한 에너지예요. 달하고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발생한다. 근데 조력 에너지라고 하면은 달은 보통 생각을 잘해요. 근데 태양 같은 경우는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서 달과 태양의 인력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줘야 돼요.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원인은 달과 태양의 중력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해안 지형도 변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해수면이 변화하고 연안 생태계와 갯벌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에너지들은 상호 전환이 안 돼요. 서로서로 연결이 안 되는구나 정도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위도별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저위도 부근은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수직으로 많은 햇빛을 같은 면적에 받을 수 있는데, 고위도로 올라가면 저위도랑 같은 햇빛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저위도에 비해서 햇빛을 별로 못 받는 거죠. 다시 개념으로 넘어와서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과잉되고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죠.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럼 에너지가 넘쳐나면 이 에너지가 부족한 곳으로 에너지를 옮겨줘야겠죠. 그래서 대기랑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이런 에너지도 순환시켜준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물이 순환하는 이유는 태양 에너지 때문이에요. 태양 에너지 때문에 온도 차이가 발생하고 바람이 불고 해류가 발생해서 물이 순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은 이동할 때 에너지도 함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물 수지 평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줘야 돼요.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육지, 바다, 대기 이것들은 각각 물 수지 평형을 이루게 돼요. 물 수지 평형이라는 거는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지는 물이 유입되는 게 강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출은 증발을 통해서 날아가 버리거나 아니면은 육지에 있는 물이 바다로 이동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강수를 통해서 유입되는 물의 양이 100이라면은 그리고 또 증발을 통해 유출되는 물의 양이 60이라면 바다로 이동되는 물의 양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아야 돼서 유입량 100은 유출량 60 플러스 바다로 이동되는 양이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다로 이동되는 양은 40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탄소들이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에서 어떤 식으로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표 같은 경우는 외워줘야 되고 우선 직권은 탄산염 광물이랑 화석 연료가 보이죠. 그리고 직권은 지구의 대부분의 탄소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99.9%의 탄소가 직권 안에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기권에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수권에는 탄산수소 이온과 탄산이온, 생물권에는 유기물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탄소가 순환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번호 나와 있는 대로 차례대로 봐보면 일단 공중에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탄소가 존재하죠. 그리고 1번을 보면은 광합성이 일어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그리고 2번은 생물체가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밑에 이 3번을 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생물체가 죽어서 오랜 시간 동안 땅에 묻히면 화석 연료가 돼요. 이 화석 연료의 주요 구성 원소는 탄소와 수소예요.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화석 연료를 공장에서 연소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죠. 연소하게 되면,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불태우게 되면 당연히 CO2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산 활동을 할 때도 이산화탄소는 많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5번까지 봤고 나머지 6, 7, 8번이 좀 더 중요해요. 일단 물속에서는 탄산 이온의 형태로 이산화탄소가 존재하죠. 아니면 탄산수소 이온. 그런데 이런 탄산 이온은 수온이 높아지면 더 많이 생길지 아니면은 탄산 이온이 빠져나가서 없어질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수온이 높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물이 기체를 용해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기체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면 6번 방출이 일어나요. 탄산이온이 이산화탄소로 방출되는 거죠. 이거는 콜라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워요. 콜라에 있는 탄산은 온도가 높아지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용해는 온도가 낮아질 때 일어나겠구나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탄산이온이 침전돼서 쌓이게 되면은 석회암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석회암은 해수의 탄산이온이 침전돼서 생긴다. 아니면은 석회질 생명체의 유해가 가라앉으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석회암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수의 탄산이온이 침전되는 거는 수권에서 직권으로 바뀐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석회질 생명체의 유해가 가라앉는 거는 생물권이 직권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직권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변동대라는 말이 나오죠. 변동대는 화산활동, 지진, 조산운동 등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다. 그런데 조산운동이라는 말은 조금 익숙하지 않죠? 조산운동은 간단하게 습곡 산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습곡은 무슨 말이냐? 습곡은 횡압력을 받아서 물결 모양으로 휜 구조예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땅이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횡압력, 가로로 받는 압력이죠. 이런 식으로 압력을 받게 되면 원래 평평했던 땅이 위쪽으로 솟아오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게 물결 모양으로 휘어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올라와 버렸으니까 산맥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습곡 산맥이 형성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시 개념으로 넘어가서 지각 변동. 지각 변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나타나요. 지각이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는 거니까 지구 내부에 있는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줄, 지각 변동이 활발한 변동대는 대체로 좁은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밑에 그림을 잠깐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는 부분하고 화산이 일어나는 부분을 표시해놨는데 그림을 그려보면은 지진이 일어나는 구역들이 이런 식으로 띠 모양으로 연결되는 거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 화산대와 지진대는 모두 대륙 중앙부보다는 대륙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밑에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륙의 중앙부에는 크게 뭐가 많이 없는 경우가 꽤 많이 보이죠. 그런데 대륙의 주변부들에 띠 모양으로 많이 분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비교적 잘 일치한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곳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지진이 비교적 화산 활동보다는 더 많은 곳에서 일어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진은 땅이 흔들리기만 하면 되는데 화산 활동은 화산이 일어나려면 안에 마그마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그래서 지진이 조금 더 넓은 부위에 일어나고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판 구조론에 대해서 볼 건데 판 구조론은 뭐냐면은 지구의 표면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판들은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이론이죠. 일단 먼저 직권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볼게요. 구성 성분하고 물질 상태를 기준으로 나누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이 되는데 구성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기준으로 나누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외핵, 내핵까지는 같은데 그 앞에 부분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럼 이거 차이를 조금 봐볼게요. 일단 밑에 줄에 보면은 암석권이랑 연약권이 나와 있죠.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한 부분이에요. 상부 멘틀을 포함한 거죠. 지각부터 상부 멘틀까지는 단단한 층이에요. 그리고 깊이는 0에서 100km 구간이다. 그런데 연약권은 멘틀이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어요. 조금씩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을 띈다. 멘틀은 고체 상태이지만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고체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고체이면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 멘틀이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암석권은 단단하죠. 그리고 연약권은 유동성이 있죠. 이런 기준으로 지각과 멘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약권은 깊이 한 100에서 400km 구간이다. 그리고 밑에는 하부 멘틀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제일 위에 암석권, 단단한 암석권이 있고 그 밑에 약간씩 녹아 있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하부 멘틀, 외핵, 내핵까지 존재한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판이라는 개념에 대해 볼게요. 지구의 겉부분인 암석권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한다.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면은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상부 멘틀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모두 포함하는 게 판이다. 그리고 판은 암석권의 조각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밑에부터 400km 부근까지 연약권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해양판이랑 대륙판에 대해서도 나오죠. 판은 기본적으로 멘틀의 윗부분까지 포함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판은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양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륙판은 주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륙 지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두께는 대륙판이 더 크고 밀도는 해양판이 더 크다 정도로 알아주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전세계 판의 분포에 대해서 볼게요. 우선 지각 변동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변동대는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판의 경계랑 거의 일치하겠죠. 그리고 판이 이동하는 이유는 멘틀 대류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1년에 1cm에서 10cm 정도를 이동한다. 그런데 이것도 오랜 시간에 걸치면은 굉장히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 판마다 이동 속력도 다르고 이동 방향도 다르다. 그래서 두 판의 상대적 운동 방향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왼쪽 그림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서로 멀어지는 경계도 있고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도 있고 서로 뭔가 어긋나는 경계도 있고 다양한 경계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판의 경계에 표시한 화살표는 판의 실제 운동 방향이 아니라 판 경계에서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판이 있고 B라는 판이 있어요. 중간에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A라는 판은 오른쪽으로 1년에 1cm를 이동해요. 마찬가지로 B라는 판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1년에 2cm를 이동해요. B의 속력이 더 빠르죠. 그럼 결국 A랑 B라는 판은 서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예시를 볼게요. A랑 B라는 판이 있는데 이번에는 A의 속력이 연에 2cm를 가요. 그리고 B는 1년에 1cm를 가요. 이렇게 된 경우는 A가 속력이 더 빠르죠. 그래서 B 쪽으로 더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판은 서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멀어지는 경계는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가까워지는 경계는 모이는 식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판 경계에서의 상대적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판 이동의 원동력을 볼게요. 일단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죠. 지구 안에 있는 에너지로 판이 이동하고 있어요. 태양 에너지가 이런 판을 움직일 수는 없겠죠. 다음으로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멘틀 대류는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 중 하나이다. 멘틀이 대류함으로써 멘틀이 움직임으로써 판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 시간에는 판 경계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 볼 건데, 발산형 경계의 특징은 멘틀 대류가 상승부에 위치한다. 그리고 두 판은 서로 멀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 건데, 지금 두 판이 멀어지고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판이 멀어지려면은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은 이동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멘틀도 대류를 하는 게 이렇게 멀어지는 식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중심부에는 멘틀들이 양옆으로 다 멀어지게 되니까 중심부가 비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멘틀은 이 파트에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판의 경계는 점점 판이 멀어짐에 따라서 경계 사이가 비게 되겠죠. 그럼 그 경계를 올라온 멘틀들이 채워준다고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 두 번째 줄에 판의 생성,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생성된 판은 굉장히 어린 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의 경계 부근에는 나이가 매우 적은 암석들이 분포한다. 새로 생겼으니까. 그 다음 줄 볼게요. 화산활동과 지진. 화산활동이 활발하고 천발 지진이 활발하다. 천발 지진은 뭐냐면은 오른쪽에 표를 볼게요.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지진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제일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게 천발 지진,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 발생하는 게 중발 지진,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게 심발 지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나눠놨다. 그리고 발산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해령이라는 게 나오는데 해령은 해저 산맥이다 라고 나오죠. 바다 밑에 있는 산맥이에요. 그리고 주변보다 수심이 약 2km 정도 얕다. 산맥이기 때문에 2km 정도가 솟아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으로 열곡을 볼게요. 열곡은 해령의 중심부에 나타나는 V자 모양의 계곡이다. 뭔가 골짜기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다음으로 열곡대가 나오죠. 아까 V자 모양으로 파인 부분이 길게 이어져 있으면 열곡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대륙판이 갈라질 때 만들어진다. 이 말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밑에 그림을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할 때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때는 해령이 발달한다고 나와 있죠. 그림을 보면은 해양판이 약간 위쪽으로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솟아있는 모습을 해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약간 벌어져가지고 골짜기처럼
V자 모양의 계곡으로 생긴 모습이 있죠. 이런 모습을 보고서 열곡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른쪽 표는 대륙판끼리 멀어질 때인데 이 골짜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열곡대라고 한다. 그리고 이 두 그림에서 모두 판은 서로 멀어지고 있죠. 그리고 해양판의 발산에서는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대륙판끼리의 발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각 변동을 외우는 팁이 조금 있는데 우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멘틀과 판이 충돌이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윗부분에서만 충돌이 있으니까 지진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깊지 않은 천발 지진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으로 화산 활동인데 화산 활동은 마그마가 셀 틈이 있어야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밑에 있는 마그마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서의 판의 경계가 막 꽉 막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아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다음 페이지 쭉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해령 부근 해양지각의 나이 분포가 있어요. 해령 중심지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왜냐면은 판이 새롭게 생성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다가 해령에서 옆으로 멀어질수록 점점 나이는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래된 암석들이 계속 분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륙판 발산에서 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열곡대에서 새로운 판이 생성되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바다가 형성돼서 해령으로 발달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열곡대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그러다가 여기에 바닷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는 육지였던 이 땅이 바다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수려면 경계에 대해서 볼 건데 수려면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한다. 그리고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진다. 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가까워지는 모습이고 아까 전에 판의 이동은 멘틀 대류의 이동 방향대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럼 멘틀 대류가 중앙부로 계속 모이고 있죠. 그럼 모이는 이 멘틀이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중앙부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멘틀 대류는 하강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수려면 경계의 구분하고 발달 지형들에 대해서 볼 건데 수려면 경계는 조금 복잡해요. 일단 경계가 서비평 경계도 있고 충돌형 경계도 있어요. 그리고 서비평에서는 또 해양판과 해양판, 해양판과 대륙판으로 나눠놨어요. 그에 따라 발달하는 지형이 다르고 다른 특징들을 갖는다 라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우선 표의 첫 번째 내용부터 봐볼게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이루는 서비평 경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서비평 경계는 어느 한 경계가 다른 경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해양판 두 개가 서로 모이면서 한 해양판이 아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들어가는 해양판의 특징은 밀도가 크다는 거예요. 밀도가 커야지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밀도가 큰 해양판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리고 판의 경계에서는 해구가 생기고 있어요. 해구는 뭐냐면 위에 오른쪽 표를 볼게요. 해저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은 골짜기이다. 수심이 보통 6km 이상이다. 섭입이 되면서 약간 경계에 골짜기가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호상 열도도 볼게요. 섬들이 해구와 나란하게 부채꼴 모양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지형인데 아까 보던 그림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지금 그림에서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 열도라는 것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나란한 섬들이 호상 열도이다. 그리고 그림에서 또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호상 열도는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섭입하지 않는 판에 생겨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판 위에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마그마의 분출로 생기게 되는 섬이다 라는 거를 알아주면 돼요. 또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진은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양하게 일어나요. 멘틀과 판이 충돌하는 면적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판이 굉장히 아랫부분까지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진도 가장 깊은 부분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밑에 해양판과 대륙판의 서비평 경계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경계에서 해구가 생겨요. 왜냐면 바다가 껴있으니까. 그리고 또 오른쪽 내용이 중요한데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섭입한다. 해양판의 밀도가 대륙판보다는 무조건 더 커요.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무조건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산 활동은 대륙에서 일어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토가 분포한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멘틀 대류는 하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진은 판이 아랫부분까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발부터 신발까지 일어난다. 그리고 화산활동은 대륙판 쪽에서 일어나서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충돌형 경계에 대해서 볼게요.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멘틀 대류는 하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의 그림들처럼 섭입대가 발달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판 두 개가 모이면서 습곡 산맥이 형성되고 있어요. 가로로 압력을 받으면 땅이 솟아오를 수 있다 했죠. 이럴 때 생기는 게 습곡 산맥이다. 대륙판끼리는 밀도가 작고 비슷비슷해서 지구 내부로 섭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섭입대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영역은 여기 중간 부분까지 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천발 지진부터 중발 지진까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고서 조금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난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건데 마그마가 셀 틈이 있어야지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견고하게 막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화산 활동은 안 일어난다 라고 이해를 해보면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보존형 경계가 나와요.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평행하게 어긋나는 경계이다. 어긋나기만 하기 때문에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환 단층이라는 지형이 발달한다. 또 발산형 경계에서 나오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 발달하기도 하고 낮은 확률로 해구와 해구 사이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라고 나와요. 일단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이 경계는 조금 특이한데 우선 우리가 봐줘야 될 게 해령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해령은 발산형 경계를 뜻하죠. 그래서 위의 해령 기준으로는 왼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왼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중앙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앙부에 낑겨 있는 경계는 평면상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제일 왼쪽 부분은 위아래 판이 둘 다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제일 오른쪽 부분도 둘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앙부에 걸쳐지는 부분은 위에서는 왼쪽으로 가는데 아래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이게 판이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형 경계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딱 이 발산형 경계의 중심에 있는 부분, 여기가 보존형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부에 생기는 변환 단층이라는 지형이 해령과 해령을 수직으로 절단한다. 그리고 판이 안쪽으로 들어간 거 없이 위에만 존재하죠. 그러면은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 판이랑 멘틀의 충돌이 윗부분에서밖에 없을 거니까. 그리고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판이 완전히 맞물린 상태에서 옆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그마가 셀 틈이 없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중력의 정의를 보면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중력은 질량만 있으면 무조건 작용이 된다는 거를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중력의 크기는 어떨 때 커지느냐? 일단 질량이 커지면 중력도 커지고 또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중력이 커져요. 그래서 달 같은 경우는 지구보다 중력이 작아요. 왜냐면 달의 질량이 지구보다 더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력이 작기 때문에 동일한 물체라고 하더라도 달에서 그 물체가 받는 중력을 측정하면 지구에서보다 작은 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지금 A랑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 A랑 B라는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력은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끼리 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A라는 물체는 B를 지금 당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B라는 물체도 A를 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B가 A를 당기는 힘하고 A가 B를 당기는 힘은 같아요. 밑에 작용 반작용 법칙을 봐볼게요. 모든 힘에 대해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 그래서 위의 예시가 딱 작용 반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다면은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면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다시 개념으로 넘어가서 중력의 특징을 볼게요. 중력은 물체가 서로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맨 처음에 중력은 질량이 있기만 하면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접촉이나 떨어져 있거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음으로 지구에 의해서 작용되는 중력의 방향은 지구의 중심 방향이다. 밑에 그림을 보면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물체는 지구 중심 쪽으로 이런 식으로 중력을 받고 좀 오른쪽 여기 옆쪽에 있는 물체는 중심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바라볼 경우는 지구 중심 쪽으로 중력을 작용시켜줘야 된다. 그런데 지표면에서는 달라요. 지표면에서는 항상 연직 방향이다. 항상 땅 쪽으로 수직으로 작용되는 방향이다 라고 알아주면 돼요. 그리고 밑에 무게를 볼게요. 무게는 정확하게 말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예요. 그리고 단위는 뉴턴이다. 그래서 무게는 장소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져요. 달에 가면은 물체의 무게는 6분의 1배가 돼요. 지구와 달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력의 크기도 차이 나서 무게가 달라진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지구에서 질량이 m인 물체는 무게는 mg이다. 여기서 나오는 g는 중력 가속도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에요. 그래서 질량이 1이라면 물체의 무게는 9.8을 곱해줘서 9.8N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가 중력만을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에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그냥 물체가 위에서 가만히 놨더니 아래로 쭉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자유낙하를 할 때 속도는 질량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초마다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도 0초일 때는 속도가 0이었는데 1초 때는 9.8이 되고 2초 때는 9.8이 더 늘어나서 19.6이 되고 이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밑에 중요한데 물체의 질량이 다르면 중력의 크기는 달라져요. 그런데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고 나와 있죠. 일단 물체의 질량은 m이라고 쓰죠. 그리고 중력의 크기는 m 곱하기 g예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g죠. 질량의 크기에 따라서 이 mg 값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질량이 어떻든 간에 중력 가속도는 g로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물체를 떨어뜨리면 질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쇠구슬이랑 깃털을 만약에 떨어뜨리면 쇠구슬이 더 빨리 떨어지죠. 이 이유는 깃털이 공기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 못 내려간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과학에서는 이상적인 상황을 설정해 두는 거라서 공기 저항이 없어요. 그럼 쇠구슬이나 깃털이나 무조건 땅에 동시에 도달해요. 왜냐면 중력 가속도는 g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가속도의 정의에 대해서 볼게요. 가속도는 1초당 속도 변화량이에요. 이런 정의는 잘 외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1초당 속도 변화량이 g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없는 세계에서는 쇠구슬이나 깃털이나 무조건 속도 변화하는 게 똑같고 그에 따라서 바닥에도 동시에 떨어진다. 다음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 밑에 그림을 보면은 처음에 이 공을 수평으로 던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물체는 던진 이후에 중력만 아래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직 방향, 연직 방향으로는 계속 힘을 받고 있어요. 위에 개념을 보면은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F는 ma라는 식을 들어본 적 있죠? 힘이 작용해야지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수직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생긴다. 그런데 위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0이 되고 결국 속도는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물체를 보면은 1초마다 나눠 놓은 건데 수평 방향으로의 이동거리는 계속 일정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수직 방향의 이동거리, 연직 방향의 이동거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일정한 중력가속도 G를 받으면서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평 방향하고 연직 방향을 나눠서 생각해 줘야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속력을 달리해 가지고 던져볼 거예요. 그리고 속력이라는 거는 1초당 이동거리예요. 1초 동안 이동거리가 얼마나 변하냐. 그래서 개념을 보면은 속력에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다르다. 그런데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전부 모든 물체가 가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은 높이에서 여러 물체들을 동시에 운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동시에
수평면에 도달한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속력은 C가 제일 크죠. 하지만 A랑 B랑 C는 모두 동시에 수평면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이 C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는 C가 제일 많이 갔다. 이렇게 알아주면 돼요. 그 다음으로 뉴턴의 사고 실험이 나와요. 뉴턴의 사고 실험은 뭐냐면은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왜 저 멀리 있는 달은 지구로 안 떨어질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실험을 고안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포탄을 느린 속도로 던져보고 좀 더 빠른 속도로 던져보고 엄청 빠른 속도로 던지면은 이 포탄이 계속해서 지구 주위를 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됐어요. 지구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포탄을 쏘면은 포탄이 그 기울어진 정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돌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조금 계산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1초 동안에 8km를 간다면 그 이동하는 동안에는 수직으로 5m만큼을 떨어져요. 그리고 또 1초 동안에 8km를 가고 5m만큼 떨어지고 또 8km 가고 또 떨어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은 결국 땅에는 닿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물체가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완만하게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이나 인공위성들도 다 지구 주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물체의 원운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달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의 중력에 의해서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라고 나오죠. 일단 오른쪽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달의 운동 방향은 이런 식으로 접선 방향이에요. 그리고 힘의 방향은 중력 방향이죠. 중력이 힘의 방향이다. 그리고 힘의 방향은 곧 가속도의 방향을 뜻해요. 그래서 결국 달은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받지만 움직이는 거는 90도 각도인 방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원운동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인공위성의 원운동도 볼게요. 인공위성도 달과 마찬가지로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받고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갑자기 지구가 사라지게 된다면 달은 어떻게 운동을 하냐? 이 접선 방향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 원의 접선 방향으로 앞으로 쭉 계속해서 이동하게 된다 라고 알아주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운동과 충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관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관성은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그리고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커져요. 관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질량이에요. 그래서 질량이 커져야만 관성이 커진다 라는 거 꼭 기억해주면 좋아요. 다음으로 관성에 의한 현상을 볼게요. 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물체가 만약에 정지해 있으면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그 운동 상태를 똑같이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성의 예시를 보면은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승객이 뒤로 넘어진다고 하죠. 그럼 승객이 왜 뒤로 넘어지냐? 원래 이 승객의 몸은 정지해 있었죠. 그런데 버스에 의해서 밑에 발 부분이 앞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윗부분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정지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보면은 원래 종이가 이렇게 얹어 있었고 동전이 중앙에 있었는데 종이를 빠르게 쳐버리면 동전이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로 떨어진다 라는 거죠. 왜냐면 이 동전은 계속해서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그냥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그냥 떨어져 버린다. 다음으로 휴지를 빠르게 끊으면은 한 칸만 떼질 수 있는데 이게 왜냐면 이 윗부분에 있는 휴지는 계속 정지해 있었어요. 그럼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칸의 휴지를 빠르게 떼면은 윗칸은 정지해 있고 아래 칸만 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느리게 잡아당기게 되면 휴지가 모두 다 풀려나가겠죠. 정지 관성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밑에를 볼게요. 원래 운동하던 버스였어요. 근데 갑자기 정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넘어지는데 이게 왜냐면은 사람의 상체는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쏠리겠죠. 그런데 하체는 버스가 정지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동을 멈춰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넘어져 버린다 라는 거죠.
다음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아가죠. 그것도 운동하는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다음으로 이제 깔개를 털면 먼지가 깔개에서 분리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먼지가 여기에 붙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깔개를 위로 이렇게 치면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다시 깔개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쯤에 다시 사람이 깔개를 터는 방향을 바꿔서 아래로 쭉 내리치겠죠. 그러면 이 먼지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깔개를 갑자기 아래로 다시 내리치더라도 이 먼지는 위로 계속해서 나아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래서 먼지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관성 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임이 0이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자임이 무엇이냐면 힘의 합력이에요. 예시를 들어보면 어떤 물체가 왼쪽에서 5N으로 밀고 오른쪽에서도 5N으로 밀고 있다면 이 물체에 최종적으로 작용되는 그 합한 힘은 0N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알자임은 0이라는 거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실제 힘은 0N이다. 그래서 힘의 합력이 0이면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게 관성이에요. 그래서 밑에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알자임이 0이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한다. 운동하던 물체가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어떤 물체가 예를 들어서 5m/s로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마찰력이랑 공기 저항 등에 의해서 결국에 속도가 줄어들어서 0이 되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과학에서는 마찰력과 공기 저항 같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m/s라는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5m/s라는 속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가 만약에 평평하다면은 가만히 놔둬도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운동량에 대해서 볼 건데, 운동량은 기호로는 P라고 쓰고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게 속도에는 방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에도 방향이 존재한다 라는 걸 알아줘야 돼요. 그 전에 속도랑 속력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두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속도는 방향값을 붙여줄 수 있고 속력은 방향이 없어요. 속도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값을 붙여줄 수 있는데 속력은 그런 값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A라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10m/s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B라는 물체는 왼쪽으로 또 마찬가지로 10m/s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속도를 물어본다면 A의 속도를 플러스 10이라고 말할 수 있고 B는 마이너스 10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력은 그런 구분이 전혀 없어요. A든 B든 속력은 그냥 10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는 방향이라는 거를 신경 써줘야 되는 애구나 라는 걸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운동량도 방향을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운동량의 크기를 보면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커지고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은 커진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어떤 차가 질량 M인 물체인데 속도가 V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량은 M 곱하기 V다. 그리고 이제 충격량을 볼게요. 충격량은 I라고 쓰고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지금 기호가 이렇게 델타 T가 써져 있는데 여기 세모처럼 보이는 델타는 시간의 변화량이라는 거예요. 총 힘을 받은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위가 뉴턴 곱하기 세컨드로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에 운동량의 단위랑 같아요. 왜냐면 이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세컨드를 다시 곱해준다고 나와 있죠. 그럼 결국 운동량의 단위랑 똑같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주면서 다음 거 충격량의 방향에 대해서 볼게요. 충격량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있다. 물체가 받은 힘의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받는다. 그리고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커지면 충격량도 커지고 힘이 작용한 시간이 커지면 또 커진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야구 배트로 공을 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힘 곱하기 시간이 돼서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배트로 공을 칠 때 배트를 살짝만 대면은 충돌하는 시간이 작아져요. 그러면 충격량도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풀스윙을 해서 이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엄청 키우면 충격량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받는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충격량의 크기도 좀 많이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주면서 밑에 그래프를 볼게요. 충격을 가하는데 힘이 일정할 때 그래프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F라는 힘으로 일정한 힘으로 T초 동안 힘을 가했죠. 그럼 이 넓이를 계산해보면 결국에 이 세로 F 곱하기 가로 델타 T가 되어서 넓이가 충격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힘, 시간 그래프를 본다면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이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도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넓이가 충격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한 그래프가 나오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힘을 가할 때는 왼쪽 그래프처럼 공장에서 찍어낸 듯이 일정한 힘으로 충격을 가하지 못해요. 주먹으로 만약에 책상을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주먹이 닿기 시작할 때 완전 초기에는 힘이 책상에 거의 가해지지 않겠죠. 그러다가 점점 이 주먹의 면적이 책상과 많이 닿게 되면서 힘이 점점 많이 가해지게 되고 다시 주먹을 떼면서 힘이 서서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충격은 이런 그래프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넓이가 충격량이라는 거 정도만 잘 알아주면 된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줘야 되는 게 평균 힘인데 충격력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애매한 그래프가 나오니까 평균 힘을 계산을 해주자는 거예요. 평균 힘은 총 받은 충격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이 충격량은 그래프 아랫부분에 넓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넓이가 10이라고 치고 충돌 시간이 2초라고 치면 평균적으로는 5N의 힘을 받았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볼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격량하고 운동량은 단위가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물체가 힘을 받는 동안 속도가 변하죠. 그래서 힘을 받아서 속도가 변하면 결국에 운동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결국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는 거예요. 충격량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그래서 단위가 같기 때문에 서로 같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밑에 물체가 질량이 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처음 속도도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처음 운동량이 4가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3이라는 힘을 받았어요. 그리고 2초 동안 받았어요. 그럼 충격량은 6이 가해진 거겠죠. 그럼 우리는 충격량을 받은 만큼 운동량에다가 더하면 된다는 걸 아니까 나중 운동량은 10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 속도도 알 수 있어요. 물체가 바뀌진 않았으니까 질량은 여전히 2겠죠. 그럼 질량 곱하기 속도가 10이 나와야 돼서 속도는 5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오른쪽 예시를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공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야 돼요. 지금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해보면은 1이 나오죠. 그리고 밑에서도 질량이랑 30m/s를 곱해보면은 여기서는 3이 나오죠. 그럼 이때 1이라는 운동량이 3으로 변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즉 답은 2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운동량은 방향을 항상 잘 신경을 써줘야 돼요. 한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다른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속도를 플러스 10이라고 잡고 밑에서는 마이너스 30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부딪히기 전에는 운동량이 플러스 1이었고 부딪힌 후에는 운동량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결국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아줘야 된다. 근데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해요.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를 구하라는 거는 변화량 값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된다. 다음으로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관계를 볼게요. 지금 A랑 B가 충돌을 했는데 이때 A와 B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방향은 반대이다.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A랑 B가 부딪히면 같이 부딪혔으니까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힘은 동일해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그리고 같이 충돌을 한 거니까 힘을 받은 시간도 동일하겠죠. 그럼 결국에 힘 곱하기 시간 해서 충격량도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물체가 충돌을 하면 무조건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근데 방향은 반대로 됐겠죠. A는 충격을 이 방향으로 받고 B는 충격을 이 방향으로 받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충돌과 안전장치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안전장치의 원리를 보면은 충돌이 일어났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준다. 그러면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하죠.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는 충격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진 충격량에서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인데, 시간을 길게 해준다면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작아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밑에 예시가 있는데, 계란 두 개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있어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는 거는 떨어지기 직전에 속도가 동일해요. 왜냐면 같은 중력가속도를 받으니까. 그런데 결국에 바닥에서 깨지거나 정지를 하게 되죠. 그럼 속도가 0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질량과 동일한 속도의 계란 두 개가 정지하게 되었으니까 속도가 0이 된 거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동일하다.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곧 충격량이랑 같으니까 충격량도 동일하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지금 푹신한 방석에 충돌한 계란은 방석이 푹신하기 때문에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근데 나무에다가 박은 계란은 충돌하는 시간이 짧은 거죠. 그래서 동일한 충격량이지만 B에서는 평균 힘이 작고 A에서는 평균 힘이 강하다. 그래프에서도 A는 충돌받는 시간이 되게 짧죠. 그리고 큰 힘을 짧은 시간 동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B는 되게 긴 시간 동안 충돌을 하고 비교적 약하게 충돌을 한 거죠. 그렇지만 결국에 이 SA, SB 충격량은 같은 거죠.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힘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둘이 같다. 그리고 그래프 아랫부분 넓이가 같다는 거는 결국에 충격량이 같다는 거고, 충격량이 같지만 푹신한 방석에 부딪혔을 때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평균 힘은 작아졌다. 그래서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안전장치의 예시로는 첫 번째로는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죠. 에어백도 위에서의 방석과 마찬가지로 충돌받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죠. 푹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힘은 작아진다. 범퍼도 그래요. 범퍼는 조금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범퍼는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돌을 오래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 옆에 있는 헬멧 안에도 스펀지가 있어요. 충돌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스펀지 같은 게 있어서 푹신하게 해서 시간을 길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매트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길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평균 힘이 작아진다. 큰 피해를 막아줄 수 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생명 시스템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체계예요. 생명체는 지구 시스템에서 생물권을 구성하고 있고, 각각의 생명체는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생명체를 가지고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세포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세포도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포 소기관들끼리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제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볼게요. 생명 시스템은 제일 작은 세포가 먼저 나오고, 이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예요. 생명체를 제일 쪼개보면은 세포라는 제일 작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조직이 나와요.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이에요. 지금 밑에 동물의 구성 단계를 보면은 일단 세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조직 같은 경우는 그 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뭔가 세포 뭉텅이를 만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기관을 볼게요. 기관은 여러 조직들이 모여요. 그리고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낸다 라는 거를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세포랑 조직이랑 기관에 막 밑줄을 쳐놨는데 이 밑줄 친 그대로 내용을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 파트는 개념이 쉽기 때문에 문제에서 낚시를 하려는 시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낚시에 안 당하려면은 이 정확하게 밑줄 친 개념들을 외워야 된다. 그리고 또 기관, 동물에서의 기관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위가 보이죠. 그리고 다른 예시는 뭐 간이나 소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관은 고유한 형태랑 기능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위도 음식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소화를 시켜서 점차적으로 내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죠. 그 형태도 딱 위의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고유한 형태랑 기능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제 동물에서는 특이하게 기관계라는 게 존재해요. 기관계는 동물에서만 존재해요. 왜냐면은 동물은 소화를 시키려고 해도 위 하나 가지고 소화를 다 시키지 못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간도 필요하고 뭐 쓸개, 이자 같은 것도 필요하고 대장, 소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기관들이 합쳐져서 이 기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소화계가 됐을 때 음식들을 소화해서 내려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합쳐지면 비로소 이제 개체가 된다. 다음으로 식물을 볼게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세포가 있고 세포들이 모인 조직이 있고 또 식물에서는 특이하게 조직계라는 단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는 식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조직계들이 모이면은 기관이 되는 거죠. 고유한 형태랑 기능을 갖췄어요. 잎이니까. 대표적으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식물에는 잎이 있고 또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 등등이 있는 거죠. 식물은 조금 더 간단해서 이런 기관들이 여러 개가 합쳐지면 바로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가 되게 되면 이제 생명활동을 하는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세포의 구조를 볼 건데 계속 동물과 식물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차이점을 잘 외워줘야 돼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보이고 있는데 제일 특징적인 거는 엽록체랑 세포벽은 식물 세포에만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동물에서는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없죠. 그래서 식물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또 식물에는 세포벽이 존재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세포를 감싸는 단단한 벽이에요. 동물은 살을 누르면은 살이 들어가죠. 그런데 식물은 뭐 줄기 같은 곳을 눌러보면은 동물처럼 말랑말랑하게 들어가지 않죠. 그게 세포벽이 존재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알아줘야 되는 게 액포라는 게 지금 그림에서 동물 세포에는 안 보여요. 근데 식물 세포에서만 그림에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큰 뭔가 주머니 같은 형태예요. 그런데 이게 동물 세포에도 있긴 있는데 식물 세포에서 더 발달이 잘 될 뿐이에요. 그래서 밑에 글을 보면은 동물 세포와 달리 식물 세포에는 엽록체랑 세포벽이 있고 액포가 발달되어 있다. 액포는 발달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엽록체랑 세포벽은 동물엔 아예 없는데 식물은 액포는 동물에 비해서 발달이 좀 잘 돼 있다. 이 정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포는 동물 세포에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줘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세포 소기관의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먼저 핵은 세포에서 가장 크다. 그리고 핵막으로 쌓여 있다. 다음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가 있죠. 그래서 이 DNA는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백질을 만들 건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정보들에 따라서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라이보솜. 라이보솜의 특징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는 게 특징이에요.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게 라이보솜만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암기를 해주면 나머지는 다 막으로 쌓여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핵은 왼쪽 상단에 있고 라이보솜은 조그만한 검은색 알갱이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개수가 엄청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개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막으로 둘러쌀 필요까지는 없다 정도로 외워줘도 괜찮아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연결한다.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한다 라고 나오죠. 이 아미노산 연결 과정에서는 펩타이드 결합을 하죠.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다음으로 소포체를 볼게요. 소포체는 먼저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납작한 주머니와 관이다. 그리고 핵막과 연결되어 있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아래쪽 그림에 보면은 이 소포체는 핵이랑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핵이랑 딱 달라붙어 있죠. 그리고 또 소포체의 추가적인 특징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근데 밑에 보이는 이 골지체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골지체는 이 관끼리 서로 좀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소포체는 다들 연결되어 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소포체는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골지체의 역할을 보면은 먼저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포개져 있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납작한 주머니들이 포개져 있는 거죠. 그리고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받아서 저장했다가 다시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온 내용이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핵에는 DNA가 있죠. DNA에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라이보솜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 그럼 이 합성된 단백질은 소포체를 통해서 골지체로 이동을 시켜주고 골지체에서 다시 세포막으로 이동을 시켜준다. 그리고 골지체에서는 소낭의 형태로 단백질을 감싸서 세포막으로 보내줘요. 이거를 그림에서 다시 보면은 먼저 왼쪽 위에 핵에 DNA가 있고 DNA의 정보를 통해서 이 검은색 알갱이 라이보솜한테 전달을 해줘요. 단백질 합성해주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소포체에서 운반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소포체의 모양이 떼어지면서 운반돼서 골지체로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골지체에서 다시 이 단백질을 골지체의 막을 뜯어내면서 분리해서 소낭의 형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소낭의 형태로 주머니의 형태로 단백질을 운반해서 세포막으로 이 소낭이 합쳐지면서 단백질은 분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돼요. 각각 세포 소기관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런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나머지 세포 소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엽록체가 나오죠. 엽록체는 초록색이고 그래서 식물이 초록색을 띠는 거죠. 또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다. 그럼 우리는 광합성의 반응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반응을 할 때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원료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생성한다. 그래서 식물 덕분에 양분들이 많이 생겨서 동물들도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마이토콘드리아. 둥근 막대 모양으로 생겼고 마찬가지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 세포 호흡은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물은 포도당을 생각해주면 돼요. 포도당을 분해해서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한다 라고 나오죠.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일단 엽록체랑 마이토콘드리아의 모양도 외워줘야 돼요. 이런 그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눈에는 이렇게 초록색이랑 갈색으로 보여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만 시험에서는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모양을 외워줘야 돼요. 엽록체는 그림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여러 개가 포개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기억해줘야 된다. 그래서 엽록체는 CO2랑 H2O가 반응해서 빛에너지를 흡수하면은 포도당이랑 산소를 만들고,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 호흡을 할 때 포도당이랑 산소를 써서 화학 에너지를 만든다. 이 에너지를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말하고 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만든다. 그리고 결과물로 CO2랑 H2O가 방출이 되는구나 정도까지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액포에 대해서 볼게요. 액포는 마찬가지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물이랑 색소랑 노폐물 같은 것들을 저장해요. 아까 그림에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안에 되게 커다랗게 이만큼 뭔가 주머니 같은 게 있었죠. 거의 대부분의 내용물은 물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한다. 그리고 성숙한 식물세포일수록 액포의 크기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죠. 다음으로 세포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다. 세포막은 무슨 일을 하냐? 이거는 세포벽이랑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 특징들은 세포 내부랑 외부를 분리해서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공간 분리의 역할이 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뭐 어떤 물질은 보내주고 어떤 물질은 받아들이고 이런 거를 세포막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포벽.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죠. 그리고 세포막의 바깥에 있어요. 단단한 벽이다. 단단하기 때문에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엽록체랑 마이토콘드리아를 비교하는 거, 그리고 세포막과 세포벽을 비교하는 거를 잘 해주면 되고요. 액포는 동물세포에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세포막의 주 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구조를 보면은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있어요. 이중으로 있는 모습이죠. 그림에서도 지금 밑에 보면은 인지질이라는 애가 지금 꼬리 2개 있는 올챙이 모양으로 생긴 애가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다. 파묻혀 있을 수도 있고 관통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밑에 그림을 보면은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인지질을 아예 관통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그냥 파묻혀 있는 모습도 있죠. 그 다음으로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다. 인지질은 움직일 수 있어요. 인지질이 움직인다면 단백질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겠죠. 인지질이 이동함에 따라서. 그래서 인지질이든 단백질이든 잘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림을 보면은 왼쪽 상단에 인지질의 모습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라고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은 수용성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이 말들은 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라고 하는데 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는 지용성, 기름을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개념을 보면은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물이 풍부한 부분이랑 맞닿아 있겠죠. 그런데 세포의 안쪽이랑 바깥쪽은 모두 물이 풍부해요. 지금 다시 그림을 보면은 세포 밖이랑 세포 안이랑 둘 다 물이 풍부하다고 나와 있죠.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물이 70%이기 때문에 물이 많아요. 그래서 세포 안팎도 물이 많은데 그럼 머리 부분이 물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물을 좋아하는 머리 부분은 물이 많은 세포 밖이랑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도 이 머리 부분이 물이 많은 세포 안쪽 부분이랑도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전부 세포 안쪽이랑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거나 표면에 붙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 중에서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것이 있다 라고 나와요. 지금 왼쪽 그림에 제일 왼쪽을 보면은 단백질이 중간 부분이 이런 식으로 통로처럼 되어 있죠. 그럼 이 통로를 통해서 물질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런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지질 이중층을 잘 투과하는 물질도 있고 잘 투과하지 않는 물질도 있다. 그럼 인지질 이중층을 잘 투과하지 않는 물질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하는 물질들의 특징을 볼게요. 분자의 크기가 비교적 작아야 된다. 왜냐면 위에 그림에 보이듯이 이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는 굉장히 구멍이 작아요. 촘촘하게 인지질 이중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 크기가 작아야 된다. 다음으로 지질과 잘 섞여야 된다. 이거는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인지질 이중층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죠. 그럼 이 이중층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이 꼬리 부분이기 때문에 지질이랑 잘 섞이는 부분, 소수성인 꼬리랑 비슷한 특성을 가진 물질들이 잘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질과 잘 섞이는 물질이 있으면 얘가 이 꼬리 부분에 빨려서 들어가서 통과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전하를 띄지 않는 물질들이 잘 통과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하는 물질들의 특징은 분자의 크기가 비교적 크다. 왜냐면 위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통로가 되게 커 보이죠. 그리고 지질과 잘 섞이지 않고 전하를 띄는 물질들이 잘 통과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확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확산은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통과하는 거고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확산은 주변에서 에너지를 주지 않더라도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그래서 먼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 단순 확산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림에 보이는 산소 같은 물질들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물질들이 직접 이 사이사이를 통과한다. 그리고 확산 속도 같은 경우는 세포막 안과 밖에 농도 차에 비례해서 확산 속도도 계속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세포 밖에 물질이 10개 있을 때랑 세포 안에는 1개 있을 때랑 이때의 확산 속도랑 세포 밖에 물질이 100개 있을 때랑
1개 있을 때의 확산 속도는 당연히 농도차가 큰 100개에서 1개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000개에서 1개인 데는 더 빠르겠죠. 그런데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이게 조금 달라요. 일단 이름은 촉진 확산이라고 붙여주고,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 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증가하긴 하지만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죠. 왜냐면 단백질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막단백질 수가 100개로 고정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세포 밖의 물질이 10개고 세포 안의 물질이 1개라면 일단 농도차에 의해서 통과를 할 거고, 또 세포 밖의 물질이 100개고 세포 안의 물질이 1개면 당연히 확산 속도는 더 증가하겠죠. 그런데 세포 밖의 물질이 1000개고 세포 안의 물질이 1개라면 이 물질들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통로의 개수가 100개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아무리 1000개를 넣는다고 해도 확산 속도가 더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100개일 때랑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봐도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확산 속도 차이를 보면 단순 확산은 계속해서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증가하면 이동 속도도 증가해요. 그런데 촉진 확산은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계속 증가를 하는데 물질의 이동 속도는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단백질, 통과시켜주는 이 통로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밑에 이동 물질들에 대해서 보면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이동 물질은 기체 분자, 이런 뭐 산소, 이산탄소 같이 굉장히 조그만 애들, 작은 애들이 통과를 잘하고, 지용성 물질, 지질이랑 잘 섞이는 지용성 물질, 지방산, 글리세롤 같은 물질이 잘 이동한다. 그리고 촉진 확산의 경우는 수용성 물질,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같은 수용성 물질이 잘 통과를 하고, 전하를 띠는 물질들이 잘 이동을 한다. Na+, K+.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삼투에 의한 물의 이동을 볼게요. 여기서는 확산이랑 좀 다른 특징을 우리가 캐치를 해줘야 돼요. 먼저 세포막을 경계로 이동을 한다. 이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번에는 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해요. 결국에는 농도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건데 아까랑은 반대죠.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야 돼요. 삼투도 마찬가지로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진 않는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농도가 낮은 용액이 있고 농도가 높은 용액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의 일은 농도를 균일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심에 선택적 투과가 가능한 막이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은 이 초록색 물질은 크기가 되게 커요. 이 틈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작지 않아요. 그럼 물질은 통과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 부분에 있는 물질은 이동을 못하니까 아예 물을 오른쪽으로 더 추가를 해줬다. 그럼 결국에 농도가 균일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을 이동시키면서 농도를 맞춰준다 라는 개념을 잘 머릿속에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포와 삼투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이게 무엇을 하는 거냐면 어떤 용액에다가 특정 세포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액의 농도가 다 다르다. 그래서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은 저장액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은 등장액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은 고장액이라고 한다. 그럼 제일 먼저 저장액을 볼게요. 삼투는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간다 했죠, 물이. 그러면은 농도가 낮은 용액에 세포를 넣었을 때는 농도가 낮은 이 용액에서 세포 안으로 물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점점 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막 커지는 거죠. 그럼 부피가 계속해서 커져요. 근데 이러다가 터지기도 할 수 있어요. 물이 계속 들어와서 세포가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터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용혈 현상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을 볼게요. 농도가 같은 용액은 당연히 모양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물은 계속해서 이동은 하고 있어요.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고. 그런데 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물의 이동은 있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세포 안보다 농도가 더 높은 용액에 넣었어요. 그럼 어떤 용액에 이 세포를 넣었는데 농도가 비교적 낮은 세포에서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계속 빠져나가서 세포의 부피가 작아져서 쪼그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식물세포를 볼게요. 식물세포는 바로 밑에 예시부터 보면은 마찬가지로 물이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식물세포의 특징은 세포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딱 보이는 모습이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분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에서 세포벽이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가운데는 세포 부피 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똑같죠. 중요한 거는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다는 거였다. 그 첫 번째 거 보면은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었을 때는 막 터지기도 했었죠. 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런데 식물세포는 세포의 부피가 커지면서 팽팽해진다. 팽윤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결코 터지지는 않아요. 왜냐? 세포벽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물질 대사라는 개념인데, 물질 대사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런 에너지 출입이 항상 동반된다. 다음으로는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라고 나와 있죠.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효소라는 물질이 항상 관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질 대사는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까지 알아주면 되는데, 지금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볼게요. 일단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포도당의 연소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체 밖에서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랑 H2O로 바꾸기 위해서는 온도가 400도가 필요해요. 400도 정도 되는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한 번에 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이 된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포도당 분해 과정은 달라요. 포도당 분해 과정은 언제 하냐면은 세포 호흡이 일어날 때 포도당을 분해해요. 신체의 온도는 37도 정도 되는데 이 37도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온도에서도 포도당을 분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단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되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물 CO2랑 H2O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 밖에서는 포도당이 CO2랑 H2O로 바로 바뀌었지만 생명체 내에서는 되게 단계적인 과정을 거친다. 그럼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좀 알아주면 좋은 거는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반응물도 계속 단계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로 효소도 단계별로 계속 필요해요.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효소가 필요하다 했죠? 그런데 단계별로 반응이 엄청 많으니까 효소도 단계별로 계속 필요하다. 그럼 이제 밑에 물질 대사의 구분을 볼게요. 지금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이 나오는데 이 둘은 모두 물질 대사예요. 동화작용은 작고 간단한 분자가 크고 복잡한 분자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작았던 것들이 커지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밑에 그림에 보면은 작고 간단한 분자, 아미노산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작고 간단한 분자에 해당되는 것들은 저분자 물질이라고도 부르고 단위체도 포함돼요. 지금 위에 봐도 이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죠. 그런데 아미노산 같은 작은 단위체들이 단백질로 되려면 뭔가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합쳐지는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주변에서 흡수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크고 복잡한 고분자 물질로 바뀐다. 왼쪽의 그래프를 봐도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반응물 상태일 때는 에너지가 낮은 편이었는데 생성물은 에너지가 되게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메꾸려면은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화작용을 볼게요. 이화작용은 반대예요. 비교적 크기가 큰 포도당 같은 크고 복잡한 분자에서 크기가 작고 간단해진 이산화탄소랑 물 같은 존재로 바뀌려면 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은 발열 반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원래 반응물의 에너지는 컸는데 생성물의 에너지는 작아졌죠.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해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효소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효소는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꼭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효소의 역할이 무엇이냐?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면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몸 안에서 뭔가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생체 촉매이다. 지금 왼쪽 그림부터 봐보면 원래 반응물의 에너지가 이만큼이었고 생성물의 에너지는 여기 밑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얻어내야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필요한 이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만큼을 주변에서 얻어야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근데 방금 이 그린 이 과정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효소가 존재한다면 에너지를 조금 덜 먹어도 돼요. 에너지를 비교적 조금만 얻어도 반응이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효소가 반응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개념을 봐보면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이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지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활성화 에너지를 문제 풀 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기억할 때 제일 편한 방법은 최대 에너지에서 반응물 에너지를 빼주는 거예요. 이게 왜 헷갈린지 한번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죠? 그리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요. 그럼 이 반응물은 에너지를 이만큼 얻어야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효소가 존재할 때는 에너지를 이만큼 얻어야지 활성화 에너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는데,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섞어서 문제가 나오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암기하는 방법이, 왼쪽에서도 최대 에너지에서 반응물 에너지를 빼주면 그게 활성화 에너지고, 오른쪽에서도 최대 에너지랑 반응물 에너지를 빼주면 그게 활성화 에너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차라리 안 헷갈리고 좋다. 그래서 밑에 개념을 다시 보면 효소가 없을 때보다 효소가 있을 때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 그래서 효소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도와준다. 그리고 반응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예요. 그리고 이 반응열은 효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림을 다시 보면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이 차이는 효소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반응물의 에너지랑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인 이 반응열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알아줘야 되는 거는 효소의 양과 활성화 에너지 변화량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에 의해서 감소되는 활성화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알아주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효소의 작용에 대해서 볼 건데, 효소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해요. 그 특정 반응물을 기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을 촉진한다. 밑에 개념에 있는 특징을 보면은 기질특이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기질특이성이 뭐냐면 효소의 주 성분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의 가장 큰 특징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 거였죠. 그래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한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위에 그림을 볼게요. 지금 그림에 나온 게 효소가 지금 이 모양이고, 노란색 반응물과 보라색 반응물이 보이고 있죠. 이 효소는 입체 구조와 부합하는 딱 맞아떨어지는 노란색 반응물하고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색 반응물하고는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한 종류의 반응물하고만 반응을 한다. 그래서 반응을 했을 때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노란색 반응물하고 완벽하게 입체 구조가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반응이 완료되고 생성물 두 종류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로 볼 수 있는 거는 반응이 끝났는데도 이 효소는 생김새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를 다시 반복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밑에 개념을 보면은 효소의 재사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효소는 반응을 해도 구조랑 성질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반응에 계속 쓸 수 있다. 무한히 계속 쓸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효소의 작용에 대한 특징이고, 다음으로는 효소의 변성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인데, 단백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이랑 산에 약하다는 거예요. 열을 받거나 산성도가 안 맞는 환경에 놓여지면
입체 구조가 바뀐다. 그리고 입체 구조가 바뀌면 기능을 잃어버린다 라는 거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지금 효소가 잘 있었는데 여기다가 가열을 시켰어요. 근데 가열을 시켰더니 효소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럼 원래 반응할 수 있던 반응물이 반응을 못해요. 효소가 변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과 산에 약하다. 이런 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밑에 그래프들도 봐볼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그래프는 반응물의 농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냐 라는 건데, 일정 시점까지는 반응물의 농도가 커지면 반응 속도도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반응물을 더 넣었는데 반응 속도는 바뀌는 게 없죠. 그럼 그게 왜 그러냐? 효소의 개수가 몸 안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5개밖에 없으니까 반응물이 아무리 많이 와봤자 효소는 다 결합을 하고 있어요. 반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반응물을 더 넣어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몸속 효소의 개수는 제한되어 있구나. 이것까지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으로 효소의 농도를 다르게 했을 때 반응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 밑에 그래프는 효소의 개수가 3개고 위에 그래프는 효소의 개수가 6개죠. 효소의 개수가 2배 차이 나니까 반응물의 개수를 늘릴 때 반응 속도도 지금 2배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효소가 모두 다 반응을 하고 있을 때 반응물을 늘려도 둘 다 반응 속도가 막 증가하진 않지만 이때의 반응 속도 차이가 2배가 난다. 그러니까 효소가 많으면은 반응도 더 빨리 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카탈레이스의 작용 원리 실험을 볼게요. 일단 카탈레이스가 무엇이냐?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예요. 그리고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과산화수소는 H2O2이고 분해되는 반응식을 써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밑에 읽어볼게요. 시험관 ABC가 있는데 여기다가 3% 과산화수소수를 넣는다. 희석된 과산화수소수를 넣는 거죠. 그리고 A는 그냥 가만히 두고, B는 생감자 조각을 담가두고, C는 삶은 감자 조각을 담가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과산화수소가 분해되게 되면 O2가 나오는데, 액체 속에서 O2가 나온다면 기체니까 기포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또 O2의 특징은 향불을 갖다 대면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험을 보면은 A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그냥 과산화수소수만 혼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과산화수소수는 분해가 되지 않아요. 과산화수소수는 자연적으로 막 분해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가만히 놔두면 거의 분해는 안 된다. 그런데 다음으로 B 같은 경우는 생감자 조각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생감자에는 효소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분해를 잘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 같은 경우는 삶은 감자 조각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효소가 들어있는 감자를 삶게 되면 단백질이 변성돼요. 그래서 효소가 변성되기 때문에 효소의 기능을 잃어서 분해를 못 시킨다. 이렇게 알아주면 돼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번 실험에서는 생감자를 넣었는데 여기다가 생감자 말고 생간으로 하는 실험들도 많이 있으니까 똑같이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다 라는 거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내용을 봐볼게요. 만약에 B에다가 과산화수소수의 양을 늘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과산화수소수 양이 많아지면 기포 발생량도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양을 늘리더라도 어차피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사용되면서 결국에는 다 분해를 시킬 수 있다 라는 걸 알아주면 돼요. 다음으로는 만약에 B에다가 생감자 조각의 양을 늘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효소가 많아지는 효과가 나겠죠? 그런데 효소의 양이 많아져도 기포 발생량은 동일해요. 그러면은 이 감자 조각 양을 늘렸을 때 뭐가 달라질 수 있냐? 반응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DNA와 유전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전 정보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죠. 형질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피부색, 눈동자 색, 손의 모양 이런 것들 전부를 말하고 이런 유전 정보들은 세포 핵 안에 있는 DNA에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유전자는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위예요. 이 말에서 우선 알 수 있는 거는 DNA라는 거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더 봐보면 이제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각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단백질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유전자들은 어떤 단백질을 만들지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봐보면은 일단 세포가 있고 이 세포 안에 있는 핵 속에는 DNA가 있는데 지금 염색체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정갈하게 X자 모양을 띠면서 염색체의 형태로 있는 거는 세포 분열 시에만 그렇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거의 다 그냥 유전자는 세포 핵 속에 실처럼 막 풀려 있어요. 어쨌든 이 염색체를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긴 DNA가 쭉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는 단백질들도 같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DNA를 좀 부분별로 나누면은 이 짧은 부분들 이런 곳들을 유전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A와 유전자 B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근데 유전자 A와 유전자 B는 다 각각 다른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A는 단백질 A를 만들고 유전자 B는 단백질 B를 만든다. 그래서 오른쪽 글로 나와 있는 것도 봐보면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DNA의 특정 부위에 유전자가 있다. 그러니까 DNA가 더 넓은 개념이다. 그리고 한 분자의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다.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전자들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밑에를 봐볼게요. 그럼 이 유전 형질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지금 그림에서 볼 거는 말의 피부 색이에요. 위의 말은 갈색이고 아래 말은 흰색을 띠고 있죠. 그럼 이런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봐보겠다. 일단 첫 번째로 유전자를 보면은 둘 다 멜라닌 합성 효소의 유전자인데 유전자 A가 있고 지금 B가 있죠. 근데 유전자 A는 많은 수의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도록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효소가 단백질이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효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A 유전자에서는 합성 효소가 많이 만들어졌고 B 유전자에서는 합성 효소가 한 개밖에 안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단백질의 작용으로 인해서 멜라닌이 합성되기 시작해요. 근데 합성 효소가 많은 곳에서는 많은 양의 멜라닌이 만들어지고 합성 효소가 적은 곳에서는 적은 양의 멜라닌이 만들어졌다. 결국에 이 멜라닌은 피부의 색을 결정해요. 멜라닌이 엄청 많으면 사람으로 따지면 흑인이 되는 거고 되게 적어지면 백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말도 멜라닌이 많은 말은 갈색을 띠는 거고 멜라닌이 좀 적은 말은 흰색을 띠는 거죠. 밑에 써있는 내용을 보면은 당나귀의 DNA에는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있다. 그리고 이 멜라닌 합성 효소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는 결국 단백질에 대한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만약에 문제에서 당나귀의 DNA에는 멜라닌 유전자가 있다 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효소에 대한 정보가 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전자로부터 멜라닌 합성 효소,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리고 이 효소의 작용으로 인해서, 즉 단백질의 작용으로 인해서 합성된 멜라닌에 의해서 털색 형질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세포 내의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볼게요. 세포에서의 유전 정보는 이동하는 경로가 정해져 있어요. 일단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죠. 그런데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전달을 해서 뭘 하냐?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래서 밑에 두 가지 과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전사예요. 전사라는 거는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그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RNA로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DNA가 갖고 있는 정보를 RNA가 복사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한 채로 전달을 해준다. 그리고 이 전사의 과정은 핵 속에서 일어난다. 왜냐면 DNA가 핵 속에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번역이라는 과정이 나오죠. 번역은 RNA가 그 갖고 온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단백질 합성은 세포질의 라이보솜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핵 속에서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똑같이 가져와서 복사를 해와서 전사 과정을 거친 후에 핵막에
구멍이 나 있는 곳을 통해서 이동을 한 다음에 라이보솜이 있는 위치까지 온다면 여기서 번역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산들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볼게요. 유전 정보와 유전 보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 DNA에는 유전 정보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염기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염기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게 있는데 3염기 조합이랑 코돈의 차이예요. 3염기 조합은 DNA 안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예요. 그러니까 염기 3개가 연속하게 있으면 그 염기 3개는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런데 밑에서 RNA에서도 똑같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RNA에 있는 3개의 염기는 우리는 이름을 코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DNA에 있는 거는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지 말고 잘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 그 코돈의 종류는 총 64종류가 있다고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지금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자리에 A, G, C, U 총 4종류가 올 수 있죠. 두 번째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A, G, C, U 4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고, 세 번째 자리도 A, G, C, U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곱하면 총 64종류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코돈도 64종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거는 뭐가 있냐면 아미노산은 총 20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돈은 64종류인데 아미노산은 20종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코돈이더라도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정하는 코돈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그 밑에 또 내용을 볼게요. 단백질을 만들게 될 때 개식 코돈이라는 게 필요해요.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AUG라는 코돈이 단백질 합성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코돈은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리고 또 단백질 합성을 멈출 때 종결 코돈을 통해서 멈춰야 돼요. 맨 마지막에는 종결 코돈이 있어야 단백질 합성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래서 UAA나 UAG나 UGA 같은 코돈이 나와야지 단백질 합성을 멈출 수 있구나. 그리고 이 3개의 코돈은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유전 정보의 전사랑 번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전사는 DNA가 저장하고 있던 정보를 RNA로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DNA의 염기에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한다. 그래서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진 RNA가 합성되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DNA 염기가 A라면은 RNA는 무조건 전사가 되었을 때 상보적으로 유라실이 생겨야 되고, DNA 염기가 G, 구아닌이라면 RNA에서는 사이토신이 생겨야 되고, DNA 염기가 사이토신이라면 RNA에서는 구아닌이 생겨야 되고, DNA 염기가 타임이라면 RNA에서는 아데닌이 생겨야 된다 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왼쪽 그림을 통해서 이 전사라는 과정이 어떤 모습으로 되는 건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RNA 합성 효소가 관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전사를 할 때 이 DNA의 이중 나선이 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이중 나선이 벌려져서 풀어지면서 지금 RNA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막 결합을 하면서 RNA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염기는 상보적으로 DNA에 타이민이 있으니까 RNA는 아데닌이 생기고, 구아닌이 있으니까 사이토신 생기고, 구아닌이 있으니까 사이토신 생기고, 아데닌이 있으니까 유라실 생기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번역을 볼게요. 번역은 RNA 코돈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특정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했죠. 그리고 아미노산이 지정되면은 각각의 아미노산들은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연결이 된다. 그리고 단백질이 합성된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합성된 단백질이 작용하면서 형질이 나타난다.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뭐 피부색이 하얗게 나오든 갈색으로 나오는 게 형질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오른쪽 그림도 보면은 지금 RNA에서
3개의 염기, 그러니까 하나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면서 원래 있던 아미노산이랑 서로 연결되는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쭉 연결이 돼서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면 비로소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 유전 정보의 전달과 단백질 합성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다른 그림으로 봐보는 건데, 먼저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전사 과정을 통해서 RNA한테 정보를 준 다음에 이 RNA는 쭉 이동을 해와서 라이보솜까지 도착을 하면 번역 과정을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아미노산들을 모아서 지금 막 단백질을 합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DNA의 염기 서열과 RNA의 염기 서열이 쭉 다 나와 있는데, RNA 염기 서열에 지금 이 AAC를 봐볼게요. 그럼 이걸 통해서 위에 DNA에서 첫 번째 가닥과 두 번째 가닥 중에 어디에서 전사가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전사가 일어날 때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사에 이용된 가닥은 이 두 번째 가닥이 돼야 된다.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니까. 그리고 RNA에서 각각의 코돈들은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까지 잘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게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이라는 게 나와요. 모든 생명체는 같은 유전부호 체계를 사용한다 라고 하죠. 그럼 이 같은 유전부호 체계라는 게 뭔 소리냐? 무조건 같은 코돈은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부호 체계가 모든 생물체가 같으니까 그러면은 모든 생명체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지금 사람의 체세포에서 사람의 DNA를 꺼내서 인슐린 유전자를 꺼내요.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호르몬 유전자죠. 그 밑에서 마찬가지로 대장균에서 어떤 DNA를 꺼내요. 그런 다음에 사람에서 꺼냈던 이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장균에 잘 끼워지고 증식을 많이 막 하게 되면서 이 대장균도 마찬가지로 인슐린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세균을 이용해서 인슐린을 계속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유전부호 체계가 세균이나 사람이나 일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구나.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 간단히 볼게요. 유전자 이상은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은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뭐가 안 좋냐? 유전병이 생길 수 있겠죠. DNA 염기 서열이 바뀌면 전사랑 번역 과정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바뀐 염기 서열로부터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다. 밑에 볼게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먼저 DNA에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어느 특정 부위에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돌연변이 헤모글로빈 유전자에는 보니까 가운데가 타이민이 아니라 아데닌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사된 RNA에는 정상일 때는 원래 GAA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정상일 때는 GUA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코돈이 완전히 달라졌죠. 원래 GAA라는 코돈은 글루탐산을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바뀐 GUA라는 코돈은 발린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아미노산이 한 개만 바뀌더라도 배열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때 정상 헤모글로빈에 비해서 되게 이상하게 생긴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정상 적혈구는 이런 식으로 원반형으로 생겼는데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중앙에다 산소를 딱 운반을 시키고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돌연변이로 생긴 이 적혈구에는 산소 운반이 적합하지 않아졌다는 거죠. 난 모양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 난 모양 적혈구가 있으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막 뇌로도 산소가 잘 안 오고 빈혈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